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음악,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6년간 손주를 돌봐주신 친정엄마에게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날 저녁 식사는 숨 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초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8층 아파트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부엌 안에 소름 끼치는 침묵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생선조림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식탁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에 든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겨우 시금치나물 몇 가닥을 집어 간장에 살짝 찍어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들 준우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집에서 온갖 담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컸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식사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헛기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명령을 내릴 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으니까요. 준우도 이제 다 컸네. 민준 씨는 뜬금없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엄마를 보지도 않은 채 저녁 뉴스가 나오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예전보다 훨씬 씩씩해졌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이제 슬슬 시골로 내려가실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여기는 좁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서 효도 좀 하려고요.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으니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드려야죠. 그의 말은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를 돌아보니 엄마도 그 말을 똑똑히 들으신 듯 했습니다. 원래도 주름이 깊었던 엄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엄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엄마는 황급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명히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더러 시골에 내려가시고 당신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요? 민준 씨는 제가 감히 따져 묻는다는 사실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들었어.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장모님은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라는 말이야. 준우도 다 컸으니 더는 할머니가 옆에 붙어서 밥 한 숟갈씩 떠먹여줄 필요 없다고. 시골은 공기도 좋으니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사시든가.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민준 씨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인 양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거대한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섰다가는 우리 부부가 크게 싸우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참고 희생만 하며 살아오신 엄마가 사위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욕을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며 불타는 듯한 눈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준 씨,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해요. 지난 6년간 누가 이 집을 돌봤죠? 준우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가며 돌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가 어릴 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온갖 가머니설로 우리 엄마를 모셔오더니 이제 애가 다 커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준 씨가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자 국그릇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누가 누굴 이용해? 장모님은 여기 와서 널찍한 아파트에서 전기, 수도 마음껏 쓰면서 편하게 사셨잖아. 흙 한 번 안 묻히고 그걸로도 부족해? 이제 장모님 역할은 끝났으니 내가 우리 어머니께 효도할 차례가 된 거야.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시골에 혼자 계속 계실 수 없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우리 엄마는 건강하시겠네요. 우리 엄마는 만성관절염 때문에 날씨만 토스면 손발이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세요. 그런데도 6년 동안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허리 굽혀가며 당신과 당신 아들 빨래하고 밥해 먹였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밥 먹여 살렸다고요. 엄마가 당신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이려고 당신 몰래 연금까지 다 털어 넣은 건 알아요? 그만해. 민준 씨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어디서 생색이야. 그건 외할머니로서 당연한 책임이잖아. 자기 손주, 자기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쨌든 결정은 끝났어. 이번 주말에 장모님 내려가실 차표 끊을 테니 다음 주에는 내가 직접 시골 가서 우리 어머니 모셔올 거야. 당신은 그렇게 알고 준비해.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부엌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창밖의 빗소리와 엄마의 가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는 새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이미 마른 듯 건조했습니다. 엄마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그만하거라. 내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 준우도 다 컸고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집만 좁아지지. 그냥 시골로 내려갈게. 새도 둥지가 있고 사람도 고향이 있는 법인데 나도 집 생각이 나는구나. 엄마의 말을 듣자 가슴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집이 그립다고요? 시골집은 이미 팔려서 없는데 무엇이 그립다는 걸까요? 엄마는 그저 저를 안심시키고 제가 남편 때문에 난처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민준 씨의 배은망덕함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와락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에게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익숙한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고향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말입니다.
민준 씨의 잔인한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고 제 기억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대대로 농사만 짓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은 지긋지긋한 가난이 대물림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저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옛말에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외동딸이었으니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아버지는 우통을 벗은 채 햇볕에 까맣게 탄 등을 드러내고 모가 자라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해진 밀짚 모자로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가린 채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으셨습니다. 부모님은 허리가 휘도록이라며 쌀 한 톨, 고구마 한 개를 아껴 저를 먹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열심히 공부만 해라. 아빠 엄마는 못 배워서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너는 공부해서 이 시골을 벗어나 서울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한다. 우리처럼 흙 묻히고 살면 안 돼. 엄마는 말이 없으셨지만 소박한 밥상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붕어나 살찐개라도 잡히는 날이면 엄마는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머리나 뼈만 드시고 살코기나 알은 전부 제 밥그릇에 얹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쑥쑥 커서 똑똑하게 대학 가야지. 저는 그렇게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밤이면 엄마는 새벽까지 저와 함께 깨어 계셨습니다. 엄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시며 이따금 부채질로 제 더위를 식혀주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낡은 초가집 지붕이 새자 아버지는 지붕 위로 올라가 틈을 막으셨고 엄마는 양동이로 빗물을 받으며 제 공부방이 젖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고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한 이가 자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닭장 속 유일한 암탉을 잡으셨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소박했지만 이웃의 정과 부모님이 제게 거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의 대학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제 학비를 대기 위해 더욱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집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의 흰머리가 늘어 있었고 엄마의 등은 조금 더 굽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고된 삶의 흔적을 담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그 고생을 보답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곧바로 외국계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돈을 보내 집을 수리하고 가전제품도 사시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번 돈은 잘 모아둬라. 부모는 시골에서 어떻게든 사라진다. 타지에서 혼자 사는 딸이 돈이 좀 있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다 저는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토박이의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의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시골뜨기인 저는 처음 겪는 사랑에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고향집에 데려가 인사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며 미래의 사위를 정성껏 대접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희 가족의 순박함이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저희를 얕보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시골 여자가 서울 남자를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신데렐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희생은 1000배, 10,000배 더 커졌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눌 무렵 부모님은 친척들 모두가 경악할 만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이 살아온 사칸짜리 집과 1000평이 넘는 밭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급히 시골로 부르셨습니다. 낡은 집,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아버지는 낡은 신문지에 싼 돈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슬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상의해서 결정했다. 네가 서울 사람한테 시집 가는데 그쪽은 형편이 좋지 않니? 우리가 가난하긴 해도 무시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골집이랑 땅을 전부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서 혼수로 해주기로 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집을 팔면 아빠랑 엄마는 어디서 지내세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눈가가 촉촉했지만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부모는 늙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중요한 건 네가 안정적으로 사는 거야.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라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좁은 월세방에서 살거나 시댁에 얹혀 살며 눈치 보는 꼴은 못 본다. 자기 집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힘도 생기는 법이다. 부모는 밭에 있는 원두막에서 지내든 큰아버지 댁에 신세를 지든 괜찮다.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린 그걸로 족하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 희생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마지막 안식처마저 기꺼이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땅과 집을 판 돈에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을 합치니 서울 중심가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을 하던 날 부모님은 깔끔하게 차려입으셨지만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에는 시골 사람 특유의 순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민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널찍한 아파트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만 입으로는 예의 바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잘 보살펴서 두 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진이 하나뿐이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평생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 자네들한테 맡기는 것이니 서로 화목하게 아끼며 살게나.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어차피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큰 횡재라고 여겼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신랑 측은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을 줄지어 몰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양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시부모님 잘 만나 복이 많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사돈 어른 칭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자식 사랑이 정말 지극하시네요. 저희가 아이들 집을 챙겨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혼 첫날 밤, 새 페인트 냄새가 나는 방에서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부터 평탄하고 만족스러운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비열한 계산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대신 훗날 제가 부모님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꿀같은 신혼은 금세 지나가고 현실적인 부부 생활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편리한 시설은 많은 신혼부부의 꿈이었지만 제게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개인 건설 회사에서 일했는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돈을 잘 벌었지만 일이 없을 때는 빈둥거렸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하지만 결혼 첫 달부터 민준 씨는 지독할 정도로 짠돌이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생활비 분담 규칙을 정했는데 겉보기에는 공평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월급도 많고 여자가 돈 관리를 해야 하니까 식비,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건 당신이 내. 나는 대외 활동비나 경조사비를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게.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의 비싼 생활비는 매달 제 월급을 거의 다 축냈습니다. 반면 민준 씨의 대외 활동비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친구들과의 술값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축한다는 돈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는 말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돈은 여기저기 투자해서 불려야지. 그냥 놔둘 거야? 돈 문제뿐만 아니라 민준 씨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간장병의 양을 재고 김치 개수를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너무 많이 튼 거 아니야? 날씨도 시원한데 선풍기만 틀면 되지. 뭐 하러 돈 아깝게 에어컨을 틀어? 한 번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실수로 김치를 조금 많이 넣었는데 그는 식사 내내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낭비가 심해. 요즘 김치가 얼마나 비싼데 두 조각만 넣어도 충분한데 서너 조각씩 넣으니 돈이 남아나겠어? 저는 밥을 삼키다 목이 맬 지경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장을 봐서 그를 위해 밥을 차려줬는데 그는 오히려 아깝다고 타박했습니다. 여러 번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결혼 전 엄마가 해주셨던 한 번 참으면 9번 편하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갈등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자주 돈을 붙여달라고 전화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 지붕, 수리, 보약 구매, 먼 친척 결혼식 축의금 등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민준 씨는 번번이 제게 상의도 없이 즉시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그가 관리하던 저축에서 나갔고 심지어 돈이 없다며 제게 더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500만 원만 줘.
엄마가 시골 닭장 고쳐야 한대. 지난달에 3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왜 매달 돈이 필요하시대요? 민준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푼돈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시 생각해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항상 효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억압했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집까지 팔고 지금은 임시 오두막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처가에 갈 때도 몇만 원짜리 싸구려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는 빨리 서울로 올라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 불공평함이 제 마음속에 악성 종양처럼 쌓여갔습니다. 저는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남자는 다 단점이 있는 법이고 도박이나 바람만 안 피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민준 씨의 못된 점은 돈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 깊은 곳에는 배은망덕함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에 저는 행복에 겨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며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2줄이야. 축구를 보던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임신했으면 낳아야지. 근데 이제부터 돈 아껴 써야겠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흥청망청 쓰지 마. 그의 말은 제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괜찮으냐는 질문 한마디, 축하한다는 포옹 한 번 없이 오직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배를 쓰다듬으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돈 먹는 하마로 여겨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 둘 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앞으로 누가 저와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질문은 시댁 식구들이 손주 양육 책임을 떠넘기려는 뻔뻔한 연극에 직면하기 전까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임신 초기에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무엇을 먹어도 다 토했습니다. 민준 씨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제가 토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꼭 죽을 사람처럼 여자들 다 애 낳는데 당신만 유난이야. 저는 부엌에서 혼자 기름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시골에 전화해서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딸, 어디 아파? 엄마가 당장 올라갈까?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황급히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엄마 품에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 기댈 친척이 없었습니다. 6개월의 출산 휴가가 끝나면 저는 다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돌봐줄까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민준 씨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출산휴가 6개월 끝나면 바로 출근해야 해요. 시어머니나 우리 엄마한테 잠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남한테 맡기는 건
불안해서요. 이쑤시개를 쑤시던 민준 씨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사람 쓰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몇백은 깨질 텐데 그냥 어른들께 부탁하는 게 제일 좋겠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 먼저 부탁드려 볼까요?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일도 바쁘시고 아빠도 편찮으셔서 엄마가 없으면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저희 엄마보다 시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친손주니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즉시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 현기증도 있고 혈압도 높아서 차만 타면 멀미하시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애를 보시겠어. 그리고 시골집도 지켜야 하고 조상님들 제사도 모셔야 한다고 저는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더 약하세요.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머님은 가벼운 현기증뿐이잖아요. 여기 오셔서 쉬시면서 손주랑 놀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민준 씨가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뭘 비교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당신 시어머니야. 당신이 며느리면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애나 보라고 시키는 거야?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엄마가 못 오시면 장모님한테 오시라고 해. 외할머니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하잖아. 딸이 애 낳으면 친정엄마가 챙겨야지. 저는 남편의 억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항상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처가에 떠넘기면서 자기 어머니는 극진히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 엄마도 연세가 많으신데 나이 많으면 뭐 어때? 시골에서 하루 종일 밭일도 하시는데 여기 와서 시원한 집에서 손주나 보는 건 일도 아니지. 완전 편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결정해. 내일 장모님께 전화해서 올라오시라고 해.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저를 거실에 홀로 남겨둔 채 방으로 들어가 개임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엄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저를 위해 집까지 파셨는데 이제는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시댁의 무급 보모 노릇을 하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제가 엄마에게 전화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먼저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 없고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엄마는 너무 힘들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머리가 팽팽 돌고 혈압도 또 올랐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고 멀리 가지 말라고 하더라. 민준 씨는 저를 힐끗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위험한데요. 그럼 약 잘 챙겨 드셔야겠어요. 수진이가 애 낳으면 어머니께 손주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가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더 큰 소리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손주 보러 가고 싶지. 근데 이 늙은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지금 차 탔다가는 쓰러질 거다. 괜히 너희들한테 짐만 될 거야. 그냥 수진이한테 외할머니께 부탁해보라고 해라. 사부인은 시골에서 일하셔서 나보다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원래 첫 손주는 외할머니가 봐주는 법이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핑계와 관습을 내세워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엄마가 자기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비 오는 날이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가 자기보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데 당신은 기어코 어머니를 여기로 불러서 고생시키려고 했어? 정말 불효막심한 며느리로군.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건강하지 않으세요. 핑계 대지 마. 당장 외할머니한테 전화해. 그게 싫으면 사람 쓰든가. 돈은 당신이 내고 막다른 길에 몰린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엄마가 바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 섞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건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오늘 일 안 가고 웬일이야.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곧 애 낳는데 저희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엄마, 혹시 잠시만 올라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계실 아빠 걱정, 닭과 텃밭 걱정. 하지만 결국 자식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알았다. 우리 딸, 엄마가 준비할게. 내 아빠도 네 곁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더라. 애 낳는 건 큰일인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언제쯤 올라가면 될까? 아마 다음 주쯤 민준 씨가 모시러 갈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엄마를 모시러 가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준 씨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 바빠. 지금 현장이 한창 바쁠 때라 쉴 수가 없어. 장모님더러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시라고 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시면 택시 불러서 보내드릴게. 저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돌봐주러 오시는 장모님을 모시러 갈 생각도 안 하는 사위에게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오시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이라 마중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의 때문에 바쁘다며 택시 회사 번호만 문자로 보내주고는 알아서 엄마께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뒤뚱거리며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흠뻑 젖은 엄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낡은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닭, 쌀, 달걀, 채소 등이 가득 담긴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택시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황급히 엄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며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으셨습니다. 아이고, 택시는 비싸잖니. 돈 아까워서 오토바이 퀵 타고 왔다. 이건 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거야. 너 몸보신하라고 가져왔지. 이건 토종닭이라 아주 맛있고 달걀은 오늘 아침에 낳은 초란이야. 이 채소는 네 아빠가 농약 안 치고 키운 거니 안심하고 먹어라. 엄마의 고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무거운 짐까지 들고 오셨으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와 수건을 드렸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짐은 제가 정리할게요. 오후에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구석에 쌓인 엄마의 짐을 보고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다 무슨 냄새야. 장모님이 시골 장터라도 통째로 옮겨오셨어. 아파트는 꽉 막혀 있는데 살아있는 닭을 가져오시면 어떡해. 닭똥은 누가 치우라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엄마는 사위의 말에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민준이 왔구나. 자네 아내 곧 애 낳는데 몸보신하라고 닭 몇 마리 가져왔네. 일단 베란다에 뒀으니 이따가 바로 손질해서 깨끗하게 치울게. 냄새 안 날 거야. 민준 씨는 엄마에게 인사도 없이 침실로 직행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 마트에 없는 게 없는데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 이런 촌스러운 것들 가져오시면 집만 더러워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셨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엄마는 민준 씨에게 가장 큰 닭다리를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고 힘내서 일해라. 시골 토종닭이라 살이 쫄깃하고 맛있단다. 마트 닭이랑은 달라. 민준 씨는 닭고기를 옆으로 밀어놓고 두부를 집어 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너무 즐겨서 이 사이에 다 끼겠네. 전 이런 촌스러운 음식 못 먹어요. 그냥 수진 씨나 주세요. 엄마의 밥그릇에는 나물과 닭, 목, 날개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등장은 환영받기는커녕 민준 씨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를 무시했고 엄마가 정성껏 가져오신 시골 음식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출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 준우는 저와 엄마의 무한한 행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준 씨도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잠시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고된 육아 현실 앞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 몇 밤은 끔찍했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아 앉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옆방에서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당분간 서재에서 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길고 긴 밤 동안 엄마는 말없는 영웅이셨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방 안을 오갔습니다. 날씨 변화 때문에 엄마의 무릎 관절염은 더욱 심해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지만 엄마는 꿋꿋이 참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깨어 엄마가 벽에 기댄 채 여전히 아이를 꼭 껴안고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준우 내려놓고 좀 주무세요. 그러다 병나시겠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깨서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 녀석이 예민해서 내려놓으면 바로 깨서 울 거야. 너는 푹 자고 젖잘 나오게 해야지. 엄마는 늙어서 잠 좀 덜 자도 괜찮아. 눅한 엄마의 눈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력한 제 자신과 무심한 민준 씨가 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너무 크게 울어 달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옆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준 씨가 험악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가 저렇게 울게 내버려둬.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잠 한숨 편히 못 자게 하네. 장모님은 애 하나 못 달래세요. 엄마는 당황해서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네, 민준이. 애가 배가 아픈가 봐.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네. 자네는 어서 들어가서 자게. 내가 애 데리고 거실로 나가서 조용히 시킬게. 말을 마친 엄마는 아이를 안고 어두운 거실로 나가 아이를 달래며 얼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흥소리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넓고 편리한 집에서 사람의 정은 어찌 이리 차가울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엄마가 이제는 엄마가 돈을 보태 사주신 이 집에서 사위의 구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인내는 민준 씨의 배은망덕함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쓰라린 날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의 출산 휴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준우는 날이 갈수록 예뻐졌지만 그만큼 집안의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기저귀 값, 분유값, 예방접종비 등 이름 모를 비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준우를 돌보는 부담은 온전히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예전처럼 매달 고정된 금액을 책임비라며 제게 주었습니다. 그 액수는 너무 적어서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식비, 생활비, 육아비는 모두 제 월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도 한정되어 있었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종종 돈에 쪼들렸습니다. 딸의 걱정을 본 엄마는 조용히 연금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 동안 적은 연금과 시골에서 채소를 팔고 달걀을 팔아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낡은 손수건에 곱게 싼 돈뭉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받아서 준우 분유값에 보태라. 요즘 네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잘 챙겨 먹어야 일할 힘도 나지. 저는 돈뭉치를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에 돈을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넣어두세요.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제 손에 돈을 다시 쥐어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기쁘게 그냥 받아라.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데 돈 들 일도 없잖니. 이 돈 그냥 놔두면 뭐 하겠어. 우리 준우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엄마는 그걸로 족하다. 나중에 늙고 병들면 너희들한테 의지하면 되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 푼 한 푼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5시에 일어나 집에서 1km나 떨어진 도매시장까지 걸어가서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사오셨습니다. 엄마는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흥정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쉴 틈도 없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청소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가장 맛있는 반찬을 민준 씨와 제게 덜어주셨습니다. 민준아, 이 생선 좀 먹어봐. 아주 싱싱한 걸로 졸였더니 살이 탱탱하네. 민준 씨는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저와 장모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밥상에는 시금치 나물과 어젯밤 남은 짭짤한 두부조림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황급히 밥그릇을 숨기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웬일로 일찍 왔니?
배고파서 찬밥 좀 먹고 있었다. 저는 엄마의 초라한 밥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드세요? 냉장고에 고기랑 생선도 있는데 데워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늙어서 많이 먹지도 못해. 맛있는 건 너희들 저녁에 와서 먹으라고 남겨둔 거야. 엄마는 이만하면 진수성찬이다.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굶고 헐벗으며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손주와 딸의 행복을 위해 또다시 희생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우리 가족의 평화를 사는데 쓰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돈 문제로 잔소리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런 희생을 민준 씨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평하게 누렸고 장모를 무시했으며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 씨는 신이 나서 시어머니가 며칠 놀러 오실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밝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든 유자 몇 개와 오리알 10개가 든 작은 선물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가 어머니를 맞이했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수진이가 밥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민준 씨는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든 탕수육이에요. 저희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밥을 드시며 이따금 사부인께 고기를 덜어드렸지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집안을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네. 사부인은 집에서 시간도 많으실 텐데 청소 좀 깨끗하게 하시지. 애도 어린데 먼지 많으면 안 좋잖아. 제가 엄마를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엄마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부인, 죄송합니다. 준우가 요즘 하도 장난이 심해서 제가 치워도 금방 어질러지네요. 식사 끝나고 바로 다시 치우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준 씨는 저와 엄마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가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허리 굽혀 설거지하는 엄마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드라마를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엄마 대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신이 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백화점 구경 가실래요? 새로 개장해서 예쁜 물건이 많대요. 제가 새 옷 몇 벌 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장모님이랑 애나 봐. 엄마 모시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들은 밤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고 작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사준 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제게 자랑했습니다. 이거 예쁘지? 민준이가 자꾸 사라고 해서 돈 아까워 죽겠는데 아들 말로는 내가 입으니까 훨씬 품이 있어 보인단다. 민준 씨는 옆에서 더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입으세요. 인생 뭐 있나요? 아들이 돈 버는 건 다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버는 거죠. 저는 침대 구석에서 손주 옷을 개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어머니고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며 심지어 훨씬 더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엄마에게 목도리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비싼 옷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부인 손에 들린 실크 블라우스를 보며 눈가에 잠시 서운함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하고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 예쁘네요, 사부인.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아드님이 이렇게 효자니. 엄마의 말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효자라고 칭찬했지만 그 효심은 결코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장모를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여겼고 자기 어머니만이 공주처럼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공평함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엄마는 제 행복을 위해 눈물을 삼키고 딸의 집에서 이방인 신세를 감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삭풍이 창틈으로 휘몰아치며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엄마의 관절염이 심하게 재발했습니다. 저는 요즘 엄마의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 절뚝거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나 민준 씨만 보면 아픈 기색을 숨기고 평소처럼 걸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또 민준 씨가 건강 문제로 잔소리할 빌미를 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을 지나가는데 희미한 수면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닫힌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두 무릎은 퉁퉁 붓고 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손에 파스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아픈 부위를 계속해서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지르면서 조용히 신음하며 옆에서 자는 손주가 깰까봐 소리를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 고통 속에서 중얼거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엄마는 또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실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엄마께 좀 더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일어나 집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일어났니? 엄마가 아침 사올게. 저는 엄마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지만 그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 많이 아프시죠? 어젯밤에 다 봤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손을 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봐서서 조금 쑤시는 것뿐이야.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그렇게 아프시면 왜 병원에 가자고 안 하셨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병원 가서 뭐하니? 돈만 아깝게. 늙어서 생긴 병인데 한약 몇 천 먹으면 금방 나아. 너는 일이나 신경 써.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때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모녀가 무슨 비밀 얘기를 그렇게 해. 뭐 먹을 거 없어, 여보. 배고파 죽겠네. 저는 남편을 보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 또다시 분노를 삼켰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봐요. 당신은 빵으로 간단히 먹어요.
저 엄마 약 좀 사드리고 올게요. 민준 씨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아프셔? 늙으면 정말 병이 많다니까. 약 살 거면 빨리 사와서 애나봐. 민준 씨의 무심한 말은 넘치기 직전에 물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 같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문을 나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인한 여성인 우리 엄마가 제 작은 가족의 위태로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준우는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출근하고 없는 동안 할머니와 손주는 온갖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골에서 부르던 동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할머니를 따라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모가 손주를 가르치는 방식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준우에게 사투리를 가르치는 것을 본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런 촌스러운 말 가르치지 마세요. 지금 한창 말 배울 때인데 표준어를 정확히 가르쳐야지.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면 어떡해요. 그 사투리 듣기만 해도 짜증나네요.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가르친 건데 재미는 무슨 재미예요. 어머니가 애 발음 다 망쳐놓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냥 TV나 보게 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들 애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손주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민준 씨는 장모의 생활 방식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현대 가전제품을 다룰 줄 모른다며 핀잔을 줬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음식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를 켜려다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 씨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전자레인지 산지 몇 년인데 아직도 사용법을 모르세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역시 시골 사람은 신기술 배우는 게 느리다니까.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눈이 나빠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셔야죠. 자꾸 집안 물건 망가뜨리시면 새로 사는 저도 피곤해요. 저번에는 세탁기 고장 내시더니 오늘은 전자레인지도 못 켜시고 정말 답답하네요. 민준 씨의 비난과 멸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준 씨의 눈의 장모는 더 이상 자식과 집안을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시골뜨기에 무능하고 빌부터 살며 귀찮기만 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모님 편만 들어? 나는 장모님 발전하라고 하는 소리지.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누가 좋아하겠어. 사위의 멸시는 엄마의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엄마는 기계 사용법을 배우려고 애쓰셨고 사위 앞에서는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엄마의 모습은 어색하고 안쓰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에서 무력감을 보았고 이미 평화롭지 않은 이 집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의 불쾌감은 집안에서의 잔소리에 그치지 않고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멸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회사가 정전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민준 씨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 시간엔 저와 엄마가 모두 외출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주를 데리러 가고 저는 출근했으니 그는 마음 놓고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아직도 그대로야. 장모님이 아직도 안 내려가고 버티고 계시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시네. 손주 봐준다는 핑계로 올라와서 사실은 시골 농사일 피해서 빌부터 사는 거지. 이제 준우도 다 커서 할머니가 돌봐줄 필요도 없는데 수학이 넘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고 이어서 민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럼 어떡하냐. 대놓고 쫓아내면 와이프가 울고불고 난리칠 텐데 피곤하잖아. 생각만 해도 짜증나. 완전 남인데 우리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눈꼴 시려워 죽겠어. 지금 계획 짜는 중이야. 알아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게 만들어야 조용히 끝나지. 남이라는 두 글자가 남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 우리를 위해 집까지 팔고 그의 아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돌봐주신 우리 엄마가 그저 빌부터 사는 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찍 왔네. 미리 말해주지. 밥이라도 해놓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억울함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누구를 남이라고 부른 거죠.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딱 잡아댔습니다. 그냥 친구랑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어서 옷 갈아입고 밥이나 하자. 배고프다. 말을 마친 그는 시선을 피하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엄마와 준우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 춤 잘 춘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강아지 잘했네. 이따가 할머니가 사탕 줄게. 엄마와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또 한 번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성장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장모를 집에서 내쫓을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준우는 집 근처의 좋은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스쿨버스가 집 앞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씻고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엄마의 역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잠든 후 민준 씨는 저를 거실로 불러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건설적인 척하는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준우도 초등학생이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버스 타고 오잖아. 장모님도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딱히 하실 일도 없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집 청소도 해주시고 저희 퇴근하면 먹을 밥도 차려주시잖아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민준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 사는 집인데 청소 그거 금방 끝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사람까지 필요 없어. 그리고 장모님, 요즘 몸도 약해지시고 자주 아프시잖아. 당신이 잘 말씀드려서 시골 내려가서 쉬시라고 하는 게 어때? 시골은 공기도 좋고 노인 건강에도 더 좋잖아. 하지만 시골집은 팔았잖아요. 엄마는 내려가시면 어디서 지내세요? 저는 이 문제를 민준 씨에게 직접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불쑥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면 되지. 아니면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지내시든가. 방법이 왜 없어? 설마 여기서 평생 사실 생각은 아니겠지. 당신도 눈치가 있어야지. 이 집이 비록 장모님이 사주셨지만 이제 우리 부부 공동의 집이고 나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장모님이 떡하니 계시니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 저는 남편을 보며 그의 이기심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사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 쫓아내고 당신 엄마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민준 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억측하지 마. 나는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장모님은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 물러나는 게 맞아. 당신은 집 사줬다는 핑계로 억지 부리지 마. 그 집은 장인. 장모님이 당신한테 준 거지.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대화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엄마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 씨는 친구와 술 마시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여동생을 만나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잊어버린 휴대폰의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민준 씨 여동생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빨리 좀 어떻게 해보래. 시골 생활 지겹다고. 서울 와서 오빠랑 언니랑 편하게 살고 싶으시대. 그 아줌마 아직 안 내보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이전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진행 중이야. 내 형수가 자꾸 뭉그적거려서 그렇지. 준우도 다 컸으니 이제 그 장모 쓸모 없어졌어. 일부러 시비 걸어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게 만들 거야. 그때 바로 엄마 모셔오면 돼. 그 냉정하고 잔인한 메시지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엄마를 일회용품처럼 여겼습니다. 쓰고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그들은 이것을 물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내쫓고 자신들의 사람을 데려와 호의호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엄마는 사위가 고마워하고 늙으면 자신을 봉양해 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무 이유 없이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슬리퍼를 왜 이렇게 길맞게 놨어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황급히 달려와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취했구나.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가 레몬차 한 잔 타줄게. 민준 씨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고 엄마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경 꺼요. 당신 몸이나 챙기세요. 늙어서 노망 났는지 하는 일마다 다 망쳐놓고 집은 돼지우리에 밥은 맛도 없고 이 꼴 보기 지긋지긋해 죽겠네. 엄마는 벽에 기댄 채 두려운 눈으로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오늘 민준 씨가 왜 이렇게 난폭한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를 부축하며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취했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소란 피우지 말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러요? 민준 씨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엄마 편드는 거야? 잘 됐네. 어디 두고 보자고. 이 집도 조만간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지.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누가 남고 누가 나가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말을 마친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마른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폭풍이 정말로 닥쳐왔다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의 횡포로부터 엄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엄마가 들으라는 듯이 비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식구 하나 더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드네. 집은 좁아 터졌는데 왔다 갔다 부딪히는 것도 짜증나고. 엄마는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알아들으셨습니다. 엄마는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밤이면 엄마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던 시골의 옛집을 그리워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지금처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민준 씨가 위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날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직접 만드신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음식을 집어 먹었지만 그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은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보려고 남편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요. 엄마가 정말 맛있게 만드셨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뿌리치고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에 저와 엄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헛기침을 하고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준우도 이제 다 컸네. 그 익숙한 첫마디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싣고 화해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이제 슬슬 시골로 내려가실 준비를 하세요. 여기는 좁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서 효도 좀 하려고요.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으니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드려야죠. 그 말을 다시 듣자 가슴이 소금에 절인 듯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엄마를 보니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려놓으셨고 늙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면 내려가마. 엄마의 체념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기세등등하게 더욱 거칠고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려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6년이나 계셨으니 제가 할 만큼 도리는 다 한 겁니다. 이제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편하지. 여기서 뭐 하시게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 남들이 비웃어요. 얹혀 산다는 두 글자가 민준 씨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엄마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고 전 재산을 팔아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빌부터 산다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자는 이미 넘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단 1초라도 더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오랫동안 지속된 거짓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지난 6년 동안 당신을 참아준 게 미친 짓이었어. 우리 엄마가 이 집 때문에 고생하게 둔 게 미친 짓이었지.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는 민준 씨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할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제 말은 민준 씨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 저는 순종적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참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경멸 가득한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더러 나가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여긴 내 집이야. 나는 당신 남편이고 이 집의 가장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 저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으로 다가가 파란색 파일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이게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민준 씨는 파일을 힐끗 보더니 얼굴색이 약간 변했지만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당신 이름이네. 하지만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그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나를 협박할 생각은 마.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크게 착각했네. 이 집은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주신 내 고유 재산이야. 서류에도 분명히 딸에게만 증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신은 이 집에 1원 한 푼 보탠 거 없어. 법적으로 당신은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알겠어.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파일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제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선명한 글씨를 보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우리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수 있어? 나를 남으로 생각한 거야. 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딸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알겠네. 내가 당신을 남으로 생각한다고? 그럼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아니면 그저 고급 가사도우미, 쫓아내야 할 짐덩어리로만 여겼잖아.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를 돌아보며 동정심을 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좀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때 엄마는 이미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꼿꼿이 서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한 눈빛으로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내가 늙었지만 귀가 먹거나 눈이 먼 건 아닐세. 자네가 한 말, 자네가 한 행동, 내가 다 알고 있었네. 내가 참은 건 내 딸과 내 손주 때문이었어.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하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이야. 시골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 수진이한테 사준 집이라고. 자네가 나를 쫓아낼 권리는 없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자네야. 민준 씨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잘났네 정말. 모녀가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는군. 나는 남자니까 여자들이랑 안 싸워. 하지만 수진 씨, 잘 생각해봐.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이 가정은 깨지는 거야. 당신 아들은 아빠 없이 자라게 될 거고, 당신 아들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극도의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지경에 와서도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다니. 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당신처럼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아빠는 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은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나아.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를 학대하는 법이나 가르치는 아빠보다는 말이야. 걱정 마. 내 아들은 내가 잘 키워서 당신 같은 나쁜 버릇은 절대 배우지 않게 할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에서 당신 얼굴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는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화가 나서 하는 협박일 뿐, 곧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당신 지금 화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게. 이 깨진 그릇들 치우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준 씨는 바닥에 파편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비굴한 행동이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모를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자가 이제는 주인에게 혼난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기 그만해.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일어나.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인쇄했습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려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고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와 펜을 민준 씨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인에 민준 씨는 서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혼 서류를 준비한 거야? 나를 버릴 계획을 미리 세운 거였어. 계획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준비였어. 나는 당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충분히 견뎠어. 돈과 자기 엄마만 최고로 여기고 아내와 자식, 처가는 헌신짝처럼 여기는 남자와 평생을 살 수는 없어. 사인해. 하루라도 빨리 서로를 해방시켜 주자고.
민준 씨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제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사인 안에 당신이 나를 버리는 거 절대 허락 못해. 이혼은 안 돼. 당신이 이러는 건 법을 어기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저는 바닥으로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찢으면 나는 다른 걸 인쇄하면 돼. 당신이 사인 안 하면 소송, 이혼할 거야. 당신이 나와 우리 엄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증거들, 그리고 당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법원에서 금방 해결될 거야. 당신이 버틸수록 당신 얼굴에 먹칠만 하는 셈이라고. 민준 씨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막말을 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변할게.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 다시는 어머니더러 시골 내려가시라는 말 안 할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줘.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함께한 세월, 그 세월의 정은 이미 그가 오래전에 죽여버렸다. 그가 시장에서 100원 한 푼까지 따지던 순간부터, 그가 우리 엄마를 무시하던 순간부터, 그가 내뱉던 독설들로부터 저는 그의 손에서 다리를 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준 씨. 나와 우리 엄마의 자존심은 당신에게 너무 많이 짓밟혔어. 내 아내 사랑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 남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면서 여기서 나가. 바로 그때 침실에서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밖에 소란에 잠이 깬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거실의 난장판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고, 엄마는 차갑게 서 있고, 외할머니는 식탁 구석에서 울고 계시고, 그릇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그릇 깼어요? 민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야, 아빠 좀 살려줘.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 이제 아빠는 너랑 같이 못 살아. 엄마한테 아빠 용서해달라고 말해줘. 아이는 겁에 질려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쫓아내지 마세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 모자의 삶은 영원히 비극 속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민준 씨의 손을 아이에게서 떼어내고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준우야, 착하지? 울지 마.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아빠는 할머니 댁에 가서 잠시 반성하고 올 거야.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집에 있자. 응. 그리고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애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요.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당장 나가요. 아이를 이용하는 수법이 통하지 않자 민준 씨는 절망적인 분노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정없다면 나도 의리 없어. 나를 쫓아내려면 재산 분할해줘. 이 집은 당신 명의지만 안에 있는 가구는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TV, 냉장고, 세탁기, 전부 내 돈으로 샀다고. 그 돈 돌려주면 나가주지. 저는 그의 뻔뻔함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는 푼돈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계산하고 싶으면 해줄게. 당신이 산 TV 100만 원. 5년 썼으니 당신 물건 다 합쳐봐야
150만 원 정도네. 그 돈 다 돌려줄게.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계산해줘야 할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지난 6년 동안 당신 집에서 무급으로 일해준 인건비 말이야. 저는 계산기를 꺼내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6년은 72개월. 요즘 가사도우미 월급이 최소 200만 원이야. 72 곱하기 200은 1억 4,400만 원. 식비, 명절 보너스는 빼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1억 4,400만 원 주면 나도 당신한테 가구 값 150만 원 줄게. 어때?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멋지게 반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모님이 손주 봐준 건 정인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그럼 당신이 아내랑 자식 쓰라고 사준 가구도 정이지.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해? 당신이 비열하게 굴었으니 나도 공평하게 하는 것뿐이야. 돈 있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민준 씨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겼던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그리고 명예까지. 민준 씨의 비굴함은 이 순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이한테 저 버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제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엄마는 손을 빼고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일세. 식어버린 마음은 다시 데우기 어렵지. 내가 자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네. 그냥 가게. 우리 모녀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게. 엄마의 말은 민준 씨에게 내려진 종신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넣으며 그는 매 맞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동정심보다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처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킬 때 민준 씨는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밖에 빗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준우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다가가 앉아 할머니와 손자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우리 세 식구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편안하게 살아요. 엄마는 저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엾은 내 딸, 잘 살다가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는 그저 너랑 내 아들 걱정뿐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지금 마음이 정말 가벼워요. 못된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저한테는 엄마랑 준우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비좁은 월세방에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내에게 쫓겨나 집까지 잃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몸져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준 씨가 없으니 집안 분위기는 훨씬 따뜻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껏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손주에게 동료를 가르쳐 주시고 누구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박한 시골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저 또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며 승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엄마와 함께 요리하고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엄마와 준우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 아래 손주 손을 잡고 즐겁게 걷는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부유한 남편이나 겉으로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엄마가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와. 저쪽에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향기와 자유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가득 신선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수많은 좋은 일들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그 비열한 자에게 그가 없어도 우리는 천배, 만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